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버티기 힘든 날씨죠. 다들 몸도 너무 지치고 정신도 너무 늘어져서 머리 쓰는 얘기 하기도 힘들고 그거 알아듣기도 힘든 때인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오늘 주제는 우에다의 문단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까지 많은 영상에서 우에다가 했던 똥꼬쇼를 보면서 이거 뭔가 여름 태풍, 그동안 얘기하던 카미카제, 8월 브릭스 회의에 맞춰서 전 세계의 채권시장 유동성을 경색시키고 또 전쟁이나 여러가지 긴장 상태를 최고조로 만들어서 인플레를 들썩들썩하게 만들면서 여차하면 중국의 부채를 터뜨리면서 다시 못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한 세계적인 세팅 작업이 돼가고 있구나. 저 남아시아 해양에서 모을 수 있는 수증기라는 수증기는 다 모아가지고 거대한 태풍을 만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었죠. 그 당시 기사 다시 한번 보면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중요하게 다뤘던 7월 말 아니죠 7월 중순 6월 말 7월 중순 그때까지 있던 여러가지 국제회의에서 미국 연준의 파월과 유럽의 라가르드와 영국의 데일리 총재가 가장 세계에서 통화의 힘이 센 일본의 엔화까지 구로다 총재까지 데려다가 뭡니까? 지금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혀간다고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고요. 앞으로 여차하면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최소 2년 동안은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 세계는 경제는 잘못하면 절단 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얘기 귀담아 들으세요 하고 스낵 콘서트를 이 3명이 다니는데 우에다는 전혀 반대의 금리 정책을 반대의 이론을 펼치면서 우리 일본은 이런 경우다 좀 특이한 케이스다 하면서 1년 넘게 똥꼬집을 피우고 있었는데 우에다를 초청해서 이 자리에 부릅니다. 그런 얘기를 셋이 하고 우에다한테도 하라고 하니까 우에다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면 우에다 역시도 더 이상의 똥꼬집을 꺾고 언젠가는 이 사람들한테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게 만들려고 이 자리에 불렀는데 그러면은 많은 세계의 전문 기자들 앞에서 지금까지 불과 이 회의에 참석하기 며칠 전에 국내에서 했던 기자회견도 전혀 반대의 내용인데 지금까지 자신이 경제학자로서 주장했던 일본이 엔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론이 잘못됐네 스스로 인정하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아 비판하듯이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경제 일진들이 너도 우리 일진 클럽에 끼워줄게 이리 와라 했는데 왔더니 사람들 앞에서 너 저기 가서 빵 좀 사와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위에다가 멍청한 관료였으면 시킨 대로 했겠지만 이 사람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보통 수재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맞춰준 무대에서 지금 너희들 장단에 맞춰서 삐에로처럼 광대짓을 해보라 이거지. 간파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한번 놀아보자 이거지. 진짜로 한번 내가 잘 노는 게 뭔지 보여주지 하고 여기서 똥꼬쇼를 해버린 거죠. 얼마 전 DC의 플래시 영화에서 배트맨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Let's get nuts. 이게 너츠가 땅콩 견과류도 되지만 괴짜 또라이 그런 말도 있답니다. Let's get nuts 하면은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놀아볼까? 갈 때까지 가봐?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1989년에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 원조로 나왔던 영화에서 조커하고 상대하는 장면에서 Let's get nuts 하면서
덤벼 한번 해보자, 한번 놀아보자 하는 대사를 써먹었던 대사인데, 이거를 이번 플래시라는 영화에서 나이 들고 늙고 노쇠해진 마이클 키튼이 여전히 배트맨으로 나오면서 여기에서 적들을 치러 갈 때 자기 젊었을 때 했던 대사를 그대로 Let's get nuts 하는 게, 이게 해외에 이 골수 이 매니아 팬들한테는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살짝 볼까요? Let's get nuts.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저랑 요즘 말로 동년배들 많으시죠? 이렇게 또 젊은이들 트렌드 한번 아는 척 쫓아가고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똥꼬쇼를 하죠.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아주 해학적으로 돌려가기. 자기가 못난 척 자학 개그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이 세 명을 돌려가는 그런 개그를 하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양반들이 보니까 앞으로 뭐 2년만 더 이런 식으로 고금리 긴축 정책을 이어가면 전세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양반들 똑똑하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일본도 25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디플레에서 벗어나겠다 해서 내가 그때부터 금리 정책 같이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지금 25년 지났는데 우린 안 됐네. 우리는 바보니까 안 된 거고 쟤는 되겠지. 돌려까는 거죠. 니들 그렇게 되나 보자 하고. 그리고 엔저가 지금 굉장히 무너지면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일본 경제가 굉장한 부작용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엔저를 그걸 못 잡나요?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못난 것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3명이 죽어라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는 금리를 반대 정책을 피고 있는데 엔저가 오는 게 당연하지. 엔저가 왜 이번에 이렇게 심해졌냐고 우리한테 묻지 말고 왜 이렇게 땡겨서 엔저를 만들었냐고 얘네한테 좀 물어봐. 그 얘기는 사실 자기들은 엔저를 통해서 달러를 받쳐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돌려깐 거죠. 물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3명은 떨떠름했겠죠. 이 새끼 순진한 놈 아니네. 말 잘 안 듣네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그 당시에 드디어 가미가제 신풍 자살특공대처럼 일본이 드디어 정책을 조만간 선회할 수 있겠다. 여름 태풍 조심하자.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예측까지 쭉 여러가지 국제정세를 보면서 퍼즐이 맞춰주고 있다. 라고 잔뜩 의심하고 손에 땀을 주고 쳐다보자 했었던 건데 실제로 안 한다 해놓고 금리 인상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짜로 후려갈긴 뒤통수. 이미 그 전부터 우에다는 꾸준히 해온 말도 있고 또 7월 28일날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했죠.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바로 그게 있기 열흘 전만 해도요.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우에다는 국제적 위상이 높은 국제 심포지엄이나 그런 G20 재무장관 회의 그런 데서 기자들이 막 몰려와서 우에다 총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기자들 앞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이 그때 뭘 물어봤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7월 달에 연준은 금리 동결할 거라고 거의 배팅이 99%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라가르드 총재나 다른 선진국의 뭐 영국의 베일리 총재나 보면은 우리는 이번 7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무조건 올릴 거다 하는데요. 그러면 달러는 금리를 안 올리는데 유럽이나 영국 통화는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올린 데가 더 통화가 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해지고 유로화는 세지고 영국 파운드화도 세지고 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6월 말 7월 초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하고 모든 기관들이 포지션 매도세가 달러 약세 쪽으로 다 옮겨지고 있고요. 국제 투기 환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심지어 7월 말부터는 이제부터는 무조건 달러는 약세로 빠진다 하고 모든 증권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고요.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누군진 모르겠는데 똑똑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무조건 달러 약세 어떤 사람은 리딩방인지 달러 약세에다가 지금 올인해라 가진 돈 그런까지 썸네일이 보이대요.
이거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엔화 우리 사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 물어봤겠죠? 기자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은 엔화 사야 되나? 뭐 국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들 또 솔깃솔깃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에다는 뭔 소리요? 일주일 열흘 뒤에 우리 저희 금리 정책 결정, 우리도 금리 결정하는데 미국 연준이 뭘 하든 유럽이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찍기 싫은 영상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날라간 한 얘기 또 하려니까 너무 싫어가지고요. 날도 이래서 지금 참 너무 추한 꼴 요새 많이 보여드리네요. 저번 영상부터. 저번 영상도 굉장히 듣기 힘드셨죠? 하기 싫은 얘기 억지로 하는 티가 팍팍 났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유럽, 영국 뭐 어쩐다고 미국이 어쩐다고 상관없고 우리 일본은 내가 1년 넘게 우리가 전임 구로다 총재님부터 말을 이어왔지만 우리만의 사정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완화적인 금리 정책을 고수를 할 거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계속 엔저 정책을 유지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뒤에 나중에 또 그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기사 자료 있습니다. 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는 슬슬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고 1년 넘게 지금 뭐 2%를 뭐 유지하겠다고 하더니 물가를 3.5%까지 지금 올라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바꾸겠지? 유턴하겠지? 했는 그런 얘기가 밑에서 솔솔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택도 없는 소리 불과 한 보름 남겨놓고 일주일 남겨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중앙은행장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야 일본은 이번에도 그냥 마유에이 간댄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그래 이번에는 일본도 유럽하고 영국은 금리를 올리지만 일본은 그대로 예전처럼 엔저로 가겠구나 하고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7월 27일 기사입니다. 일본이 통화정책회의 그 금리 올리기로 금리 이제 조금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죠. 얘네는 정책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뭐 금리를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게 아니거든요. 얘네는 YCC라고 하고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런 특이한 수법으로 금리를 조정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알기 쉽게 금리 인상, 금리 동결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 통화정책 회의를 7월 28일 날 했어요. 일본이. 근데 그 바로 전날에 나온 기사만 봐도 알리안츠 생명 같은 데서 알리안츠 투자회사 같은 데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번에도 동결해 BOJ 쭉 보니까 그 유력 인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며칠 전에도 우리 우에다 총재한테 물어봤더니 펄쩍 뛰더라야 뭔 소리냐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려고. 그래서 일본은행은 이번에도 큰 정책 변화 없이 예전하고 똑같이 갈 것 같다. 많은 투자은행과 정책 분석 기관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안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80%가 이번에도 그대로 갑니다. 틀림없어요. 정책 유지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렇죠? 7월 28일 기사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7월 28일 정오에 발표를 했습니다. 12시에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7월 28일 기사는 저기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그 전에 슬쩍 이제 정보를 흘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7월 28일 12시에 정오에 나와가지고 BOJ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YCC 사이코패스죠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중앙은행장이 말이야. 이 양반아. YCC 개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뭐지? 하고 뭐냐면 그 전까지도 장기금리 상한선이 0.5%였어요.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 기조로 올라가면 0.5%에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0.75든 1.0이든 그런데 0.5% 똑같이 간대요. 그럼 동결이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시장 상황 봐서요. 어느 정도는 여기서 초과해도 용인하겠답니다. 자, YCC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YCC란 거는
미리 정한 정기국채 수익률 변동폭을 넘을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형태의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시각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의 금리예요. 각 나라의 어떤 그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금리를 결정하는 게 그 나라의 어떤 그 장기채 채권 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연동돼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게 10년물 아니 2년물 금리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정확하게 따라가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10년물 금리를 더 정확하게 보죠. 자세하게 아니 더 의미 깊게 보죠.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를 단기적인 거 말고 몇 달 뒤, 뭐 6개월 뒤에는 어떤 식으로 가겠구나 뭐 그런 것까지도 어쩔 땐 나오니까요. 그리고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는 게 미국은 뭐 10년물, 2년물 보지만 우리나라는 또 다른 걸 또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 것까지는 아실 거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10년물 금리 라인을 지금 자기들이 조정을 하면서 이 금리를 조정을 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뭡니까? 여기가 0.25입니다. 10년물 금리가 그동안은 작년에는 0.25를 왜 여기서 이렇게 있을까요? 이건 뭐냐면 금리가 위로 넘으려고만 하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전부 다 0.25% 금리에 모두 다 사갔습니다. 그러면은 안 사가지고 국채를 안 사가지고 금리가 오르려고 하는데 여기 오를 것 같다면 땡 여기 0.25% 오는 순간 때르르 하고 일본 중앙은행이 그게 100장이 됐든 1000장이 됐든 10만 장이 됐든 다 사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쫙 이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은 이게 그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지만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는 사람이 없어서 10만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이 9만원, 8만원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근데 죽어도 이것이 7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 못 보겠다 싶으면 삼성전자가 7만원이 딱 되는 순간 더 떨어지려고 하면 그 나라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연기금이 나서가지고 7만원에 나오는 매물을 몽땅 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만원 가격은 지켜지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중 금리를 0.25에 딱 0.25 이상으로는 안 튀도록 요 밑으로 저금리는 상관없어요. 지금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니까요. 근데 이 위로 뛰는 거는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잡습니다. 잡다가 이날이 언제냐? 작년 12월 20일입니다. 이때 구로다 총재가 그때도 전혀 그럴 일 없다 했는데 이때 갑자기 폭탄 발표를 합니다. 사이코패스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0.25까지만 0.25 넘는 건 몽땅 다 국채를 매입해서 이 금리를 딱 0.25에 붙들어 맸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상한선을 0.5까지 늘리겠어. 이게 조금 일드커브 컨트롤이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그 채권금리가 올라도 안 사요. 일본 중앙은행이. 그런데 언제? 0.5를 넘으려고 하면 0.5 넘는 건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넘는 것만 삽니다. 그러죠? 근데 요거 빨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금리가 0.5까지 허용을 해준다 하니까 누가 0.25에 채권을 들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이자 많이 주는 게 좋으니까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요. 뭐 물량이 막 나오면서 그래서 전부 0.5까지. 그러니까 이거 막리라고 이제 힘들죠. 0.5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폭탄 물량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환율 막는 거랑 똑같죠. 1300원 더 넘을 거야 하면서 막 지금 달러를 사고 우리 원화를 판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갖다가 계속 그거를 방어를 돈을 들여갖고 방어를 해서 환율이 1300원 못 넘도록 이렇게 내려야죠. 똑같은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다 사주는 거예요. 올라가면 무조건 사주네? 이거 너무 좋은데? 자동 판매기인데? 계속 올려요. 또 사줘요. 계속 올려요. 또 사줘요. 계속 올려요. 또 사줘요. 여기 밑에서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위에서 놀죠? 언제까지? 여기까지. 이게 지금 언제냐면요. 3월 초입니다. 와. 12월 20일에 그 지랄을 했다가 2달 반 동안 거의 이때까지 쉬지 않고 막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겠죠? 일본의 정부 부채가. 이 한마디, 이 구로다의 한마디 때문에 이만큼이 갑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왜 이랬냐 아직도 사람들이 의문이고 뭐 여러가지 구실을 갖다 대고 일본 은행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포장을 하는데 저는 이때부터 얘기해왔죠. 시뮬레이션이라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시뮬레이션 돌린 겁니다. 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언젠가는 일본도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돌아서다 돌아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막 저기 투기 세력들 공격받아서 이거 메꾼이라고 우리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올라가고 부채가 많아졌는데 이자는 0.25에서 0.5가 되니까 이자도 순식간에 2배로 늘어나잖아요. 아유, 그러다가 정부 부채가 정말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건데 얼마나 정말 그 이놈들이 달라들고 얼마나 그 영향이 부작용이 큰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가장 적은 단위인 베이비 스텝으로 갑자기 올려본 겁니다. 했더니 어땠습니까? 계속 절대 그럴 일 없어. 우리 앞으로 야 니네 0.25 올렸지. 다음번 회의에서 또 올릴 거지. 니네 이제 인플레 못 잡아야 되니까. 아니라고. 우리 이날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본 거야. 앞으로 절대 1년 2년 동안 3년 동안 올릴 일 없어. 날마다 나와서 그거라도 에이 못 믿겠는데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다가 3월 초순 되니까 진짠가 봐. 계속 나와갖고 계속 얘기하네. 에이 여기 재미없다. 가자. 그때부터 안심되고 내린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시뮬 돌려본 거죠. 아, 겁난다. 일본 굉장히 겁났겠죠? 그런데 바로 이날이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0.5로 똑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0.5 넘는 거는 예전처럼 다 매입을 해갖고 0.5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니까 동결이네. 금리 동결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사족을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0.5로 딱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유지하는데 이제는 이거 좀 넘어도 예전같이 100% 안 사주고 그냥 조금 우리가 여유를 좀 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무슨 말이야? 0.5로 금리를 딱 고정을 하겠다며. 그러면 0.5 넘는 건 예전처럼 다 사야지 일본 중앙은행이. 근데 0.5 넘어도 그날 기분 봐서 비 오고 하면은 좀만 사고 오늘 좀 늦게 일어나고 싶다 하면은 오전 12시까지는 사지 말고 기분에 따라서 엿장수만. 이게 무슨 얘기지? 자기들이 그때그때 상황 봐서 예전에는 0.5 넘으면 일본 중앙은행이 100% 개입을 해서 다 샀는데 이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적당히 개입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는 0.5 위로 올라오는 걸 다 막았는데 이날부터는 어떻습니까? 0.5로 슬슬 뜨죠.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언제 얼마큼씩 저기 사실 거예요? 개입하실 거예요? 그거는 몰라. 안 알려줘. 내 마음 나도 몰라. 엿장수 마음대로. 야, 이거 골치 아프죠? 왜 골치 아프죠? 금리가 오를 거다 하면은 금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뭐 저번처럼 0.25에서 0.5로 이제 베이비 스텝 하듯이 올린다 하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허용하고 여기 넘는 거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루 만에 올랐죠. 여기 보십시오. 이틀 만에 올랐네요. 그 얘기 하고 나서 작년 12월에.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엔화도 강세로 확 돌아서는 거죠. 금리를 올리니까요. 그러죠? 이걸 다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관들도 투기꾼들도 어마어마한 펀드들도 심지어 저기 뭐 여의도의 증권회사 다니는 김대리님, 저기 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저기 뭐 신도시에 사는 우리 저기 젊은 엄마님도, 젊은 어머니께서도 어머 나 이번에 저기 뭐 엔화가 뭐 오를 것 같다니까 엔화 미리 샀다가 저기 장모 우리 어머님한테 시어머님한테 이쁨도 못했지.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정말 좀 듣기 많이 거북하시겠네요. 하고 뭐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때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오르면 여기서부터 사겠다 했는데 지금은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우리 여기서부터 살 거야. 0.5 금리 동결이야 했는데 근데 예전에 10개 중에 10개 다 샀다면 이제는 10개 중에 9개만 살 수도 있고 8개만 살 수도 있고 7개만 살 수도 있고 그냥 그날 옛날 첫사랑 생각나면 그날은 좀 쉬고. 이거 뭐 말이야 방구야. 사람들 이상하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해볼까? 근데 배팅했다가 갑자기 여기서 맘 바뀌어서 어느 날 와가지고 아 오늘은 10개 다 사야지 하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0.5에서 얼마큼 뭐 저기 0.75로 지금 이게 지금 로그로 해서 그런데요.
로그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보시겠죠? 옛날 0.2에서 0.5로 0.5 올린 것처럼 이번에도 0.5에서 0.75로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0.5에서 0.75로 올리겠다면 저번처럼 0.5에서 0.75로 쫙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러다가 다음번에도 또 올릴 것 같은데 다음번 회의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 저기 뭐 경제지표나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더 배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를 거에다가.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0.5로 딱 막을 거야. 예전같이 0.5 넘는 거 10개 있으면 우리가 10개 다 사버릴 거야. 더 못 오르게. 그랬는데 지금은 0.5로 묶어두긴 하는데 이 위로 올라가는 거 저기 그물망 빠져서 가는 거 내 기분 따라 하나씩 내 뒤로 보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배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조심스럽죠. 그래서 보면은 그때는 뭡니까? 하루 이틀 만에 0.5에서 0.5로 베이비 스텝 올린다 할 때는 이틀 만에 빡 올랐죠. 그런데 여기는 못 오릅니다. 올라가는 애들도 배팅할까? 배팅했는데 갑자기 이날 와가지고 오늘은 내 기분이 꿀꿀해서 오늘 다 죽었어. 그럴까? 어디서 어떤 기준에 얼만큼 뭐 하겠다는 말이 없어. 물 밑에서 그날 얼만큼씩 샀는가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섣부르게 들어갔다가 손해볼까봐 조심스럽죠. 공격하는 애들도. 금리가 이렇게 살살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여기 지금 로그 눈금 말고 지금 일반적인 산술 눈금으로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는요. 작년 12월에는 이미 제로금리는 이미 벗어났어요. 제로금리는 예전에 이제 벗어나가지고 언제부터 벗어났죠? 저기 코로나 이제 막 터지고 하니까 얘네들도 조금 뭐 여기저기 영향을 받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4월부터 0.25로 수준을 올립니다. 그 제로금리 그때부터 벗어났는데 이거를 0.25에서 0.5로 구르다가 작년 12월에 기습적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갑자기 올라가는 게 부담이 되면은 그때 베이비 스텝을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0.5에서 0.75로 베이비 스텝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보면 갑자기 올리는 거 싫어서 여기다가 0.5에 딱 고정해놓고 이 뒤로 자기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 도랑에다가 이렇게 금을 치고 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물고기는 예전에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했는데 한두 마리는 그날 자기 기분 따라 보내주겠대요. 보내주고 싶은 만큼. 그 얘기는 급하게 이제 한 번에 안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허용 상단을 이번엔 뭐라고 사족을 붙이냐면 0.5에서 0.75로 베이비가 아니라 1.0까지 보내주겠대요. 여차하면. 이게 뭡니까? 빅스텝이죠. 저번엔 베이비 스텝 빅스텝입니다. 즉 여기 제가 차트에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0.25 올리면서 작년 12월에 3월 10일까지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때 뭐 금년 초에 뭐 우리나라 뭐 저 경제 유튜버들 다 나와서 일본 드디어 망한다. 정부 부채 터진다 했잖아요. 요거 보고 그랬거든요. 불쌍하다 했죠. 지금은 뭐 세상 그러니까 저기 뭐 옆집 뭐 창인의 아빠가 이번에 사업이 망해서 어떡해. 신김치나 갖다 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랜저 신용 뽑아서 옵니다. 남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나 정말 천천히 너희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 허용 범위를 내가 보내주고 싶은 만큼 보내주는데 대신 1.0 넘으면 그때부터는 여기 뒤로는 다시 한 마리도 안 보내주고 내가 싹 다 살 거야. 1.0 넘어서는 내가 그거는 건들지 마. 못 참지 한 거예요. 근데 그 한도가 뭐라고요? 저번처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0.25가 아니라 0.5에서 1.0까지 빅스텝이죠. 외국 애들 한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빅스텝 올린 거죠. 빅스텝 올리는데 0.5에서 1.0으로 빅스텝을 올리는데 이거를 딱 기계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자기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조정하고 싶으면서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환율시장 개입하듯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여기서 더 올리고 싶으면 올려주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내리고 올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당히 가용, 운신의 폭을 예전엔 0.인데 0.5까지 늘려서 뭔 얘기입니까? 결국은. 아유 급하게 올라오지 마 이것들아. 잡겠어 하는데
야, 비상이다, 비상. 내가 일단 여기까지는 올려야겠다면 한 번에 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빅스텝으로. 참, 이 머리, 잔머리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머리 진짜 잘 쓴 겁니다. 야, 이거 누가 예상이나 했어요, 이런 거? 우에다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제 영상을 같이 꾸준히 이제 보면서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번 똥꼬쇼도 그러고 일본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작년부터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앞장서 가지고 모든 꼬북 역할을 다 해줬죠. 그 대신에 뭡니까? 앞으로 필요하면 금리를 그때 이제 신호 보내면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엔화 자금이 일본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엔화 자금이 어디에 퍼져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마당에 묻어놨겠어요? 그건 아니죠. 전 세계 국채 시장에서 외국 국채를 사고 있고,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주식도 들고 있고, 또 뭐 엔캐리 자금이 돼서 여러분들 뭐 엔화 대출 상환해가지고 엔화 빌려다가 그 돈으로 우리나라 은행 돈 또 빌려다가 그걸로 대출해주고 뭐 그런 데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이걸 올리면 다 일본으로 싹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큼요? 많이 올리면 많이 돌아가고요. 적게 올리면 적게 돌아가고 그럽니다. 얼마큼씩 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어요. 엿장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더라도 일본이 꼭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죠. 기축통화 패권 시즌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금리 올린다 하면은 저번처럼 작년 12월처럼 하루 이틀 만에 0.5까지는 봐준대 하고 확 올려버리면 그때 일본 엔화가 뚝 떨어졌었죠. 네, 이게 일본 엔화입니다. 이날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12월 20일 이날, 작년 12월 20일에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부터 뭐 예상도 안 했던 건데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강세가 되니까 엔화가 이때 막 145엔 막 한때 막 이런 식으로 140엔 했는데 이때부터 쭉쭉 떨어지죠. 금년 1월까지 뭐 쭉 해서 128엔까지 갔다가 다시 슬슬 이제 지금 요새 엔화 약세가 많네 얘네가. 이때까지만 해도 뭡니까? 야, 엔화 강세로 이제 말은 아닌데 엔화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하면서 쫙 이렇게 갔는데 이제 다시 엔화 약세가 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엔화 강세다 하게 되면은 달러는 달러 인덱스 안에서 달러 약세가 되거든요. 근데 기축통화 패권 시즌2에서 절대 달러 약세가 되지 않고 달러가 항상 일정 가치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달러 강세를 받쳐주는 역할을 일본이 지금 자초하고 있죠. 왜 그러죠? 지금 작년부터 선진국들이 다 한마음으로 금리를 막 땡기면서 전세계 지금 인플레를 잡겠다는 명목하에 전세계 채권시장을 지금 1년 넘게 재워왔잖아요. 유동성을. 자산시장 부채에 전세계 부채들을 자극하고 있죠. 그동안 쌓아올린 거품을, 버블을, 자산의 버블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집값이 지금 내려가기 시작하고 영향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G7에 있는 달러 인덱스에 있는 가장 강한 통화력이 강한 나라들이 동시에 땡기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저번 똥꼬쇼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달러고요, 유럽의 유로하고요, 영국의 파운드하고요, 일본의 엔화, 이 네 가지가 달러 인덱스 안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네 나라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어떻습니까? 미국, 유럽, 영국이 동시에 땡기고 있잖아요.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땡겼죠, 지금까지. 물론 그렇게 같이 땡겨도 오래 많이 땡기고 높이 세게 오래 땡긴 통화일수록 그 가치가 세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같이 땡겼지만 지금까지는 세 나라가 거의 비슷하게 땡겨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달러 강세는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그때 어떤 일이 생기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아무래도 유로 하나 파운드 하나 다른 나라 통화가 좀 더 강하고 달러는 좀 약해진다고 달러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 스스로 달러를 같은 이제 4개 통화국 중에 일본이 자기들이 굉장히 엔화가 약세로 가는 정책을 막 선전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떨어지려던 달러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달러가 위로 계속 붕붕 떠있게 받쳐주는데, 그 받쳐주는 엔저 정책을 고집하면서, 정책을 왜 우리가 그렇게 가는지 정책 설명을 하는데, 제가 통박을 딱 굴리면서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 이거죠. 에이, 저건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저거 다른 뭔가가 있는데, 자기들 속사정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4월부터 일본과 미국이 뭔가 밀약이 됐는데, 이 밀약으로 일본이 받아내는 대가가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할 텐데, 그 대가가 뭔지 너무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했던 게 작년 블로그 3월 초에 썼던 글인데, 4월 달에 드디어 제가 윤곽이 딱 나왔다. 내가 보니까 이런 뭐 아시아에서 러시아하고 제일 먼저 손절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중국하고도 손절치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출이나 수입의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또 엔저를 굉장히 고집하면서 우리 일본은 이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일찍부터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엔저를 고집을 하면서 미국의 달러 강세를 받쳐주면서 자기들 경제는 계속 망가지게 되는데, 저렇게 하면서 받아내는 게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한테 뺏겨버린 반도체나 4차 산업의 어떤 그 첨단 선두를 이제는 완전히 우리나라한테 뒤처지고 아시아에서도 중진국으로 2등 국가로 빠지게 되는데, GDP도 우리나라한테 추월당하고, 그거를 미국이 제일 앞서가는 첨단 산업, 소프트 산업, 그 다음에 어떤 하드웨어 공장까지 다 같이 일본 너희를 우리가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같이 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협력해줘서 너희들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모든 4차 산업, 첨단 산업, 반도체까지 해서 최고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다시 나라 경제는 살아나고 1등 경제가 되고 국력도 다시 1등이 되고 1등 선진국으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거 우리가 약속해 줄게, 우리말만 믿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맨날 저기 뭐 자위대 뭐 너희같이 국력이 큰 나라가 말이야 군대도 없어가지고 그 옛날 전범국가 때문에 자위대라는 것만 있고 허접하게 북한이 뭐 너희들 뭐 저 찌그만한 북한이 니네 우습게 보면서 말이야 맨날 동해로 뭔가 대포나 빵빵 쏘고 자존심 많이 상했지. 근데 거기서 뭐 새로운 자기들도 군대를 갖겠다 뭐 하면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다 막 들고 일어나서, 어디 태평양 전쟁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더니 전범국이 말이야 지금 보상이나 사죄나 배상도 제대로 안 한 놈들이 지금 뭐 다시 군대를 갖고 제국주의 택도 없는 아시아가 다 들고 일어나죠. 제일 선봉에 특히 한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면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미국이 도와주겠다. 그 두 가지 움직임으로 갈 거다. 이 두 가지가 큰 대가다. 일본이 한 몸 크게 희생하는 작년 4월부터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었죠. 그리고 실제 금년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죠. 실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에다는 지금 엔케리를 자극하고 전 세계 해외에 퍼진 엔화 자금을 끌어와 가지고 지금 미국과 유럽과 영국이 세계 최고 금리로 땡겨서 전 세계의 부채 시장을 꽉꽉 조이면서 자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자기들까지 돌아서면서 통화에 가장 힘이 있는,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힘이 있는 바로 이 네 나라가 모였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3부작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 흐름이라서 봐야 됩니다 하고 3부작으로 때려 박은 거죠. 하반기에 제일 중요하게 볼 움직임이다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에다까지 돌아섰는데, 그렇게 해외에서 올라오는 다시 엔캐리로 회수되는 엔화를 그 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야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세 가지 옵션이 바로 달러 강세는 어떻게든 받쳐준다. 긴축으로 돌아서는 순간 엔화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은 엔화 강세네? 달러는 저기 버리고 다 엔화 사야지 하면서 모두 사람들이 이렇게 쏠리니까 달러가 더 약해지는데, 그러지 않도록 아니요 우리 집 오지마, 달러가 훨씬 좋아, 저 집으로 보내야 돼, 우리 집으로 손님들이 막 오면요 이 집 음식 이렇게 싸고 맛있다 하면서요, 아니요 손님 그만 받아, 우리 재료 떨어졌어, 저 옆집에 달러집 가세요, 저 집이 더 맛있습니다 하고 억지로 보내야 돼요. 그거를 일단 얘가 해줘야 되고요. 우에다가 왜냐하면 귀축통화 패권을 미국이 가져가려면
달러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해야 기축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강세를 침범하면 안 되고, 동시에 너무 급하게 오르면 아까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충격을 받던 것처럼 정책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면은 전부 다 야 이제부터는 엔화는 강세로 돌아선다, 일본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 여기서 돈 좀 만져보자고 전부 다 일산 신도시 아줌마들까지 다 엔화로 어떻게 좀 놀아볼까 하고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은 일본 경제가 정부 부채 금리도 오르면서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그게 두 번째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엔캐리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신호 보내서 야 좀 더 좀 세게 땡겨봐, 왜 이렇게 지금 안 움직여, 지금 결정 다 먹여야 된다니까 하면은 그걸 올리기 위해서 빅스텝에까지 한계를 열어둔 겁니다. 여차하면 여기까지 빡 올리겠다는 거죠, 금리를. 그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을 전부 생각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일본이 이번에 올리긴 올리는데 0.25 올리겠지, 아니면 0.25 올리고 나서 우리는 뭐라 할지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0.25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동결한대요. 동결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걸 예전엔 다 막았는데 안 막고 올려준대요. 어떤 기준으로? 기준은 없어. 올렸다 내렸다 속도 조절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단은 그럼 어디까지 둘 거야? 어디까지 올리면 더 이상 용납 안 하고 다 사버릴 거야? 했더니 0.75까지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1.0까지 여기까지는 용납을 해주겠대요. 자,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급격하게 빨리 올리면 엔화가 너무 급격하게 세지고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달러가 막 약세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야야 속도 조절해. 달러가 안 빠지고 둥실둥실 떠오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급하게 막 올리면은 전부 덤비면서 자기들이 감당 못하게 저번같이 막 올라가지고 여기서 2달, 3달 동안 이거 막리라고 고생하면서 일본 정부 부채이자가 순식간에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갚아야 될 이자도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금방 뛰어서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서 자기들 정부 부채가 안 터지고 일본 경제에 충격이 최소한 오도록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만 전세계 채권시장에 충격을 주는 엔캐리 자금의 회수, 해외에 나가있던 와타나베 부인들이 다 돌아오게 만드는 거는 여기서 여기 찔끔 올려봤자 별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갑자기 여기까지 쭉 올리는 걸 용인을 해줘서 빅스텝으로 다 땡겨올 수 있는 여지는 상단은 높여서 만들어 놓겠다는 기가 막힌 방법을 쓴 겁니다. 네. 참 설명 구차하게 엄청 묻어져. 시간만 길고 죄송합니다. 한계라서. 결국 그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지? 모르는 거예요. 혼란에 빠졌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올린다 하면 국채 막 사야 되나? 아니 국채 팔아야 되나? 엔화를 사야 되나? 엔화를 팔아야 되나? 이거 뭐 지금 언제든 엿장소 마음대로 자기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딱 여기서 여기까지는 봐주겠다도 아니고 여기서 저까지 봐주는데 올라가는 건 내 맘대로 내 그날 기분 맞춰서 샀다 팠다 할 거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투자하는 말이 좋아 투자지 투기하려는 이 세력들이 힘들어지죠. 이게 지금 의도가 뭐지 하고 단기적인 것만 보니까요. 현지 시간 28일 장기금리 기준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0.5%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한선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0.5를 넘어도 완만하게 초과해도 일정 폭 용인하기로 했대요. 이에 대해서 니케이는 1%를 넘어서는 급격한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는 억제하겠다. 라고. 그렇죠? 용인하겠대요. 근데 1.0%를 넘으면 그때는 다 잡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그날은 일단 넘긴다고 하니까 하면서 막 달라 들어가지고 금리가 0.5에서 0.50까지 볼까요 한번? 그날은 빨간색이 확 솟았죠. 하지만
예전하고 틀리죠. 작년 12월에 이만큼 이틀 만에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뭡니까? 가? 말어? 가? 말어? 야, 좀 가니까 막 갑자기 개입해서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네. 여기 아주 기자님이 고급스러운 말투로 저처럼 어벙벙하게 설명 안 하고 딱 좋은 단어를 쓰셨네요. 열린 결말이다. 일본은행의 깜짝 결정이 부른 혼란이다. 수익률 곡선 통제하는 YCC 장단기 금리 조작을 하는 정책에서 장기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지금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뒀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둔 대신 그 위를 조금 용인해도 그 위를 조금 웃더라도 용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놨다. 어디까지? 사실상 장기금리 상한을 1.0%까지 용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 긴축 맞네. 아니야. 우리 절대 이번에도 긴축 아니야. 급하게 오를까봐 하는 소리죠. 우리 기술적 수정이야.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여차저차 막 또 뭐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 내놓고요. 그러면서 단기금리는 여전히 예전하고 똑같이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초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최소 1년은 더 봐야 돼. 하지만 이제 그런 말 누가 믿겠습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앞으로 최소 1년은 더 봐야 되고 이날 갑자기 바꿨는데 이제는 완전히 양치기 소년이 된 거고 언제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이날 발표를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은 긴축 신호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근본적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포문을 연 것이다. 일환으로 봤다. 왈가왈부한다는 겁니다. 한편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 이런 서프라이즈 결정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 혼돈을 주면서 앞으로 일본은행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우에다 총재는 그 후에 기자회견에서 일관적으로 비둘기 신호를 보내긴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의 행동은 예측할 수가 없게 됐고 이제 이 자식은 믿을 놈이 못되고 사이코패스고 심지어 이것이 매파적인 것일 수도 있다. 사페클럽에 드디어 가입을 한 겁니다. 누가 더 사이코패스인가 해가지고 작년부터 파월과 라가르드가 얼마나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이럴 거야 하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식으로 뒤통수를 쳐왔는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놨었죠. 우리는 지금 지나고 나면 그랬었나 과거?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 그림 보세요. 캥거루가 지금 헷갈립니다. 이 아이를 보고 야가 사람이요 캥거루요? 그날 상황은 이랬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돈을 어디다 걸어야지? 일본 국채를 팔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시장에 얼마큼 개입을 하겠다는 거야 이놈들이?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것 같기는 한데 엔화를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큼? 이거 헷갈리네. 이 얘기죠? 실제 그날 보면요. 제 그 알림판에 제 이메일에 계속 이렇게 신호가 그날 왔습니다. 보면은 통화정책 결정을 지금 발표한 거는 우리 시간으로 그날 정오 12시였지만 그 전에 미리 일본의 주요 일간 그 유력 일간지에 일부러 일본 중앙은행에서 정보를 흘립니다. 내일 있을 좀 이따 몇 시간 뒤에 있을 금리 결정하는 회의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YCC 정책을 수정할 거야 하고 일부러 싹 흘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갑작스럽게 서프라이즈로 정책으로 긴축으로 돌아섰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갔다 다 집에 전화하죠. 김대리도. 그래서 창희 엄마 지금 점심때 뉴스 들었어? 뭔데? 위에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긴축으로 돌아섰어. 이제 엔화 강세야 지금부터. 오면 진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저기 엔화 다 팔아야 돼? 뭐 어째야 돼? 빨리 저기 어플 열어가지고 지금 뭐 해? 다들 그랬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쏠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다 몰리면서 막 아까 지금 금리가 확 오르고 막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때는 꼼수인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더라 하고 일부러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뭐 유력 일간지 두 군데에서 몇 시간 전인가 하루 전에 이미 뭐 그 기사가 다 풀려버렸어요. 좀 이따 기사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 사람들이 아닌데 우에다는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사가 이런 게 두 개나 나왔네? 아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긴가민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에 이거 아무래도 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 미리 가서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할 거고 아 이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금 뭐 알리안츠랑 뭐 유명 저기 투자기관 분석가들도 이번에 80% 확률로 동결을 했어. 이거 지금 잘못됐어. 가짜뉴스야 이거. 그러면서 충격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번에 사람들이 새벽에 문 열었다고 그냥 와 물건 사야자고 막 줄 서고 있다 와가지고 백화점에 막 사람들 쓰러지고 사고 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번 세일을 절대 뭐 안 할 겁니다. 명품 세일 해놓고는 50% 세일하는데 미리 슬쩍 정보를 푸는 거죠. 야, 50% 세일한대 이번에 샤넬백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봐지 이렇게 입장객이 나눠지는 것처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 이미 오전 8시 51분부터 지금 달러에 대비해서 엔화가 이만큼 상승합니다. 야 그런 뉴스가 있는데 하고 그런데 시간이 또 더 지나게 되니까 야 이번에 뭐 더 오를 것 같은데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고요. 또 지나니까 뭡니까 그 안에서 아 그러면은 지금 바로 그 엊그제까지 미국 연준은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유럽에서 금리 인상하고 영국에서 금리 인상 이제 한다고 했고 엔화도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거네. 그러면은 달러는 더 약세네. 달러 더 팔어. 달러만 가만히 지금 다 펄쩍펄쩍 개구리 뛰듯이 뛰는데 이번에 미국 연준은 가만히 금리 동결했잖아. 그리고 보니까 앞으로 뭐 연착륙 오고 해서 다시는 못하고 여기서 내려갈 일만 남은 것 같으면 달러 다 팔아치워. 달러 약세로 막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달러보다 유로화가 더 가치가 오르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반대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야 그런 식으로 된대 했다가 어느 순간에 야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닌 것 같죠? 정책이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가 이렇게 조정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가려다가 스톱 하고 여기서 브레이크 쫙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온 신호를 보면 또 뭡니까? 달러가 약세로 빠지려다 다시 강세로 돌아섭니다. 들쭉날쭉했어요 그날. 이게 지금 하루 동안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달러 지수가 오히려 빠지다가 반등합니다.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요. 그러면서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또 오르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하고 얘네들 또 내려가고 결국은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우에다가 이 생각해낸 이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일본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결국은 예전 0.5보다 오늘까지만 봐도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긴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만큼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엔화에 관심 있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엔화가 강세가 됐습니까? 7월 28일 날 엔화가 강세가 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가서 140엔을 다시 지금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죠? 엔화가 강세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이 뉴스만 보고 엔화 강세 될 줄 알고 창현만 빨리 은행 가가지고 했던 분은 지금 바가지 긁고 있죠? 오늘같이 쉬는 날 날도 더운데 당신은 일이나 지금 쓸데없는 전화해가지고 지금 며칠 사이에 말이야 우리 신우이한테까지 전화해서 돈 빌려갖고 탈탈 털어놓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지금 아이씨 썩을 놈의 우에다가 지금 그러고 있겠죠. 뭡니까 시장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물밑에서 기축통화 패권 시즌을 보고 일본이 엔케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돌아선다 하더라도 기축통화 패권에서 반드시 받쳐줘야 할 게 있다. 이건 사실 제가 작년부터 틈틈이 얘기했던 건데
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사실 이게 제 딴에는 쉬운 얘기 같은데 처음 듣는 얘기고 또 여러분들 대부분이 들으면서 뭔 얘긴가 아직도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을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던 부분도 되고 하는 거니까요. 저도 목이 아프지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날 지금 일본 엔화가 이런 식으로 금리를 저기 긴축 쪽으로 돌려라 하면은 미국 쪽에서도 걱정되었겠죠. 유럽도 올리고 영국도 올린데 일본까지 돌아서면 달러는 약세로 빠지겠네. 그거는 원하지 않죠 지금. 그러면은 일본 우에다가 잘 드라이빙 해주면서 달러 강세를 약세로 안 빠지게 잘 받쳐주길 기대하기도 하지만 자기들도 뭔가 노력을 해야겠죠.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XAG USD 보이실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3% 빠지고 하루 사이에 또 마이너스 2% 빠지고 난리를 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은 선물 시장이에요. 예. JP모건이 이미 예전부터 달러 강세를 받치기 위해서 금과 은이 올라가면 달러 약세로 빠지죠. 그래서 일부러 금 시장도 조작을 하지만 금과 은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장 조작하기 쉬운 시총이 작고 혼자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은 선물 시장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JP모건한테 넘겨버리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좀 필요하다 하면은 은 선물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공매도와 스푸킹을 통해서 은 가격을 후려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위로 솟게 되어 있거든요. 이날 사방에서 작전이 들어간 겁니다. 에이 저기 뭔 소리야 하겠죠? 예, 뇌피셜 아니고요. 저는 1년 넘게 2년 넘게 은 선물 시장의 변화를 계속 기록을 해오고요. 예전 블로그 글에서도 금은 시리즈나 그런 데서 그 증거들을 다 저기 포스팅을 해뒀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볼까요? 그날 그랬나? 보여드릴게요. 엔화부터 해서 환율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날 12시에 발표 있고 나서 제가 재밌어 갖고 캡처해 놓은 겁니다. 엔화입니다. 엔화 5분봉이에요. 달러하고 비교하는 우리나라 원화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달러하고 비교되는 엔화 환율입니다. 보면요. 이때가 지금 7월 28일 그 발표 있기 전에 거의 뭐 저기 한 그 10시간 전에 이미 이때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달러 대비 엔화 강세라는 겁니다. 갑자기 엔화 강세로 5분봉이에요. 5분봉 쭉 빠집니다. 이때 일본 두 개 유력 일간지에서 당장 그 10시간 뒤에 있을 회의에서 일본이 갑자기 긴축으로 YCC 정책을 수정한대더라 이런 식으로 하고 기사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하는 겁니다. 엔화가 그럼 강세로 가겠네 하고 이때부터 빠지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가면서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뉴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시 이제 금리 결정 어떻게 나고 위에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입만 기다리는 거죠. 7월 28일 점심 정오 때 12시가 됐습니다. 5분봉이에요. 결정되고 좀 있다가 위에다가 이제 밥 먹고 이빨 닦고 나왔겠죠.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이럴 겁니다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야 금리 동결하고 뭐 저기 별것도 아니래. 저기 금리 보니까 똑같이 동결하고 예전하고 변한 거 없이 똑같이 완화 정책으로 간대들 하니까 다시 위로 치솟으면은 140엔 넘으면서 엔화가 약세로 빠지는 겁니다. 5분 만에 쭉 오르죠. 아유 이 오른 거 보세요. 무섭죠? 그럼 그렇지 쫙 빠져요. 하지만 바로 뒤에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위로 올라가는 걸 잡아준다고? 엔화 강세 맞네. 지금 5분봉이니까 5분 사이에 이지랄을 또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왜 이러지? 노인네가 자꾸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쭉 내린 거예요. 너무 웃기죠? 갈팡질팡 하는 거 같이 보자고요. 지금 올랐는데 아니야 다시 또 비둘기파적인 그럴 리가 없다고 하잖아. 오릅니다. 역시 엔화는 약세야 강세 아니야. 이번에 뭐 무슨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막 머릿속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다시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음 10분 동안도 이럽니다. 정신 없겠죠? 지금 김대리도 집에 전화해서 창희 엄마랑 여보 어떡해? 애나 사. 팔어. 사. 야 이 미친놈아 지금 그러고 있겠죠? 그러다가 야 결국은 변한 게 없네. 똑같이 저기 애나 약세로 가는 거야. 쫙 오릅니다. 15분 뒤에. 그랬다가 아닌 것 같은데 140원 밑으로 또 내려. 미쳤죠. 그러다가 결국은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닌 척 하지만 긴축으로 돌아가고 엔화 강세가 맞다고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엔화 강세가 예전처럼 저번에 아까 우리가 일본 국채금리 작년 12월 9로다가 한 것과는 틀리다. 뭔가 훨씬 더 높이 가용폭을 빅스텝으로 올리긴 했지만 그때처럼 하루 이틀 올라갈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자기가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여기서 뭔가 한쪽에 쏠릴 수가 없는 애매한 상태다 라는 게 결정이 나면서 결국은 갔다가 여기서 더 엔화 강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스톱 하면서 여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출렁. 그러죠? 그럼 다시 일봉으로 볼까요? 여기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하루 동안 신문 기사에서 뭔가를 내리고 엔화 강세로 빠진데 밑으로 갔다가 그날 발표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올랐다 내렸다 하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엔화 강세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긴축으로 돌리고 국채 금리도 오르는 건 맞는데, 그러죠? 국채 금리 올랐잖아요. 오늘까지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 보면 오늘까지 그 이후로 쭉 올랐잖아요. 이 선이 그날입니다. 7월 28일이에요. 올랐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른 만큼 엔화는 당연히 강세로 빠져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디야? 반대로 다시 또 약세로 빠진 겁니다. 절묘하죠.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인 경제이론으로 생각하면 국채금리 거기 오르면서 엔화는 강세로 빠진데 엔화는 반대로 가게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엿장수 맘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서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위에다가 이런 면에서 뭔가 참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창희 아빠 김대리는 지금 이 무더운 날 바가지 긁히면서 집에서 이거 이 웬수야 하면서 당신이 다 직접 저기 시어머님이랑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다 사과해 하고 있겠죠. 그 사람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엔화는 그렇다 치고요. 그날 달러 인덱스 어떻게 됐나 볼까요? 너무 친절한 방송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생선같이 다 발라갖고 살 발라가지고 흰밥 위에다 이렇게 얹어갖고 입에다 떠먹여 주죠. 죄송합니다. 입 닫을게요. 노인네 발음 알아듣기도 힘들텐데 지금.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7월 28일 이날입니다. 그래가지고 달러가 여기서 야 엔화가 약세로 간대. 아니 엔화가 이제 강세로 간대. 그러면은 지금 미국은 금리 동결했는데 유럽도 지금 금리 인상하고 영국도 할 거고 일본도 이제 금리 인상하는 셈이니까 달러는 약세 밑으로 빠지겠네 했는데 그날 하루 아까 본 저 막 난리 치는 걸 보고 긴가민가 하면서 약세로 가다 아닌가 이긴가 하면서 결국은 달러 약세로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다. 이거 여러분 되게 재밌죠? 뭐가 재밌나요? 그 당시 여기로 떨어질 때 다들 이제부터는 달러 약세로 빠진다. 7월 저기 초부터 7월 달에 금리 동결해서 앞으로 하반기 내내 달러는 더 이상 오를 일은 없다. 제가 그때 이때쯤에 방송 찍으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달러 강세로 앞으로 계속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길게 봤을 때 단기간에는 어떻게 출렁일지 모르지만 했는데 이때부터는 뭐 점점점 떨어질 것 같다. 전문가들 월가에서도 얘기하고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페드 와치나 그런 채권 시장에서도 더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하만 남았다.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은 끝났고 금리 동결인데 그래서 달러 약세로 빠질 거다 하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제 기억에는 7월 중순부터는 뭐 우리나라에 뭐 또
한 목소리 한다는 사람은 다 경제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달러 약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배팅해라 뭐 자신있게들 10명 중에 9명이 나와서 그 얘기 하면은 이제 자신감이 붙죠? 나도 나가서 좀 아는 척 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어설픈 유튜버들 중에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도 다들 에휴 좀 있으면 이제 결국은 다시 또 유럽하고 영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약세로 빠지게 돼 있어 했겠죠. 그리고 이날 특히 또 뭡니까? 위에다가 야 일본마저도 뒤통수 치면서 긴축으로 돌아선대. 됐어 하고 여기서 긴급방송 단톡방에 돌리면서 여러분 지금 당장 배팅 하십시오. 달러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날 하루 결국은 전혀 아무 일 없이 위아래로만 크게 흔들렸지 다시 오히려 달러 강세가 돼가고 있다 이겁니다. 유로화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파운드화도 마찬가지고요. 위안화는 어땠을까요? 위안화 예전에 제가 판공성인가? 새로운 그 경제통 시진핑 부하 중에 한 명 앉혔다고 그거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얼마 전 영상에서 그거 소개시켜 드렸죠? 하버드대 출신인가? 해가지고 환율 파이터다. 환투기 환율 방어 파이터와 지금 해가지고 걔를 결국은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와 비슷한 자리까지 지금 낙하산으로 앉혀가지고 걔한테 맡겨진 임무가 이제부터 뭡니까? 중국 위안화 환율도 방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하반기에 딱 보니까 지금 저놈들이 중국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돌아가는 꼴 보면은 지금 쟤네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를 진짜 큰 거 한 방 먹이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방에서 우리 중국 경기 살려면 빨리 경기 부양해야지 돈 더 풀어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우리가 그대로 당할 줄 알고 돈 더 안 풀겠다 이거죠. 대신 뭡니까? 민간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좀 네가 환율도 방어하면서 잘 해봐라 해서 그 판시성을 가진 판공성인가 걔를 앉혔잖아요. 요새 뉴스 보면 걔가 딱 그 짓 하고 있죠. 어떻게든 하반기에 중국을 방어해보겠다고 자기 그 외국 가서 그 배운 모든 실력과 경험을 지금 쓰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딜레마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의 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온갖 그 난횡을 저질렀던 차지철 그런 거하고 제가 한번 비유를 했었죠. 중국 공산당의 딜레마다. 시진핑이 전부 자기 사람으로 앉혀가지고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쪽 전문가가 아닌데도 전부 그쪽 기업이나 이런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인에 전부 자기 사람을 심어놓다 보니까 경제가 제대로 흘러가겠습니까? 그게 지금 제일 문제죠. 간첩법도 있고요. 어쨌든 위안화 봐야죠. 틈만 나면 옆길로 새. 위안화 7월 28일 찾아볼까요? 위안화도 그 판빈궁인가 뭔가 하요. 걔가 지금 와가지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안화가 치솟다가 걔가 와서 앞으로 적극 개입하고 뭐하고 여러 짓을 하고 실제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이 7점 제가 이거 차트에 그어놓은 거죠. 이게 아주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자 저항선 역할을 한다 해서 제가 그때 제 개인적으로 지금 지어놓은 겁니다. 7.178인가 이거 여긴데요. 여기를 쭉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여 밑에서 갖다고 놀고 했는데 만약에 엔화가 긴축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로 빠지면서 위안화도 그 틈을 이용해서 더 내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7월 28일을 찾아볼까요? 이날입니다. 7월 28일. 기회다 하고 내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위에다가 하는 방식이 가만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안 빠지게 오히려 도와주고 엔화 강세가 아니라 금리를 올렸는데도 엔화 약세로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루 이틀 힘 써보다가 결국은 힘 못 쓰고 다시 또 위로 출렁출렁. 여기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국 애들 백마고지죠. 결국은 위에다의 어떤 그런 능수능란한 아무도 생각 못한 그런 서커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런 방법이 있었네 해가지고 각국의 환율들이 지금 기회다 하고 이때 달러 약세로 빠지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보자 했지만 달러는 약세로 안 빠지고 위안화도 이 기회를 노려보다 못 잡고 다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원화도 그러겠죠? 뻔하죠 뭐. 여기 있네요. 7월 28일. 원화가 이렇게 내리는데 뭐 위에다가 뭐 그렇게 돼서 엔화 강세로 돌아선다고? 그러면 드디어 우리 삼국연합이 중국, 일본, 한국이 동시에 해서 달러가 약세된 틈을 타서 일본이 저렇게 도와주니까 우리도 같이 내리면서 원화도 쭉 떨어질 수 있겠군 생각들 했겠죠? 근데 그날 하루 말이야 방구야 시장이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속절없이 뜨는 모습. 아이고 여기 보이시죠? 우리는 이 두 개의 걸림돌을 갖고 있는데 첫날 빵 하나는 뚫어버리고 둘째 날은 어떻게든 1300원 못 넘게 막으려고 여기서 정부가 싸웠는데 이게 지금 저번 금요일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또 뜰라고 하는 거 열심히 막아갖고 1300원 밑으로 끌고 내려오고 싶었지만 못 내렸네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기적으로 봐서 뭐가 어쩔 거다 저쩔 거다 뭐 자기들이 아는 경제 이론이나 논리 모두가 다 아는 걸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배팅 해봤자 그냥 집에서 발 닦고 저기 뭐 눈 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배팅 하는 거나 큰 차이 없죠.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리 자기가 경제 공부하고 들고 뭐 여기저기 안다는 사람 얘기 듣고 그리고 뭐 저기 차트 분석에 대각까지 가도요. 이 밑에서 움직이는 이 큰 사람들의 이 모든 이 정치질들 그러잖아요. 이 집이 뭐 단순히 저기 뭐 저 아파트가 싸니까 나 지금 저 반값 아파트 썼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잘 살겠네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면 뭡니까? 먼저 와 있는 입주자들이 바리케이트 쳐놓고 우리는 얼마 주고 들어왔는데 네가 그 반값에 지금 들어와서 들어오겠다고? 못해.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법이 엄연인데 아냐 싫어 막잖아요. 사람들의 온갖 이 감정이 다 휘몰아쳐 파치는 인간 세상이 이 시장인데 축소판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큰 거시경제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거시경제도 언론에서 떠드는 현상적인 얘기 그 다음에 장사꾼들 월가의 장사꾼들과 우리나라의 장사꾼들이 수수료 따먹으려고 혹은 자기들이 재미 본 데에서 뒤늦게 개미들 출동시켜서 설거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사들 다 빼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적기식으로 기자도 잘 모르고 쓰는 그런 경제 기사들 말고 나름대로 이제 통화의 가치부터 해서 기축통화에서부터 지금 이 자본주의 경제 이론의 어떤 허점 같은 것도 보면서 흘러가는 꼴들 보고 저 나라들이 정말로 똑똑한 애들이 저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애들이 있다면 그 나라 애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가져가고 세계 경제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협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긴 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합리적인 그런 정황을 보고 이렇게 맞춰가면은 당장은 이렇게 될 거라고 전부 하지만 달러 약세에 다 빠질 거라고 하지만 또 일본 엔화도 긴축으로 돌아서는 순간 엔화 강세로 빠질 거라 하지만 기축통화 패권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로 저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갔고 그러니까 앞으로 위에다가 정책을 선회하더라도 반드시 달러 강세는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부채가 급하게 느는 것도 막으면서 앞으로 엔캐리가 필요하면 확 올 수 있게 빅스텝으로 가는 그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어떤 방법이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쉽게 달러 강세로 안 빠지고 엔화도 쉽게 엔화 강세로 안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보니까 저도 참 박수를 쳐주고 싶을 만큼 위에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달러는 약세에 빠진다 했지만 사람들이 안 빠지고 엔화는 강세로 가겠지 이제 했더니 엔화는 오히려 다시 약세로 좀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달러 약세 원화도야 뭐 저기 이제 안정된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와이프한테 바가지를 켜고 있고 그러죠. 요거 하나 더 봐야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1부는 이게 뭐냐면 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다 여기서 달러 약세로 빠질까봐 미국에서도 이날은 은을 후려치는 거죠. 7월 28일 한번 볼까요? 30분이 있어. 7월 28일 7월 28일이 언제니? 이날인데요. 일봉으로 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아까 30분 봉을 열어놨군요. 예. 요거예요.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일반적으로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더 길게는 5분 봉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30분 봉으로 볼게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공매도 쳐서 저 스포핑 때려갖고 은값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받쳐주는 거예요. 요거 지금 쫙쫙쫙 그날 맞춰서 시장이 막 지금 쏠림 현상이 오면서 달러 약세로 전부 다 왜냐면 한번 와가지고 전부 뭣도 모르고 막 밀려와가지고 달러 약세려고 달러를 막 파는데 실제로 막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어느 한계 이상으로 넘어가면 프로그램 매도가 다 들어가죠. 삐삐삐삐 알람 울리면서 지금부터 진짜 달러 약세로 빠집니다 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촤락 들어가고 모르는 사람도 뭐 야 무조건 올라 저기 에코프로 뭐 2차전지 하듯이 막 다 달라들듯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턱턱턱 밑에서 받쳐주려고 은시장에서 척척척 은을 후려치면서 달러가 딱딱딱 안 떨어지고 위로 받쳐주는 겁니다. 요런 게 지금까지 수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먼저 이런 식으로 쳐줘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며칠 지나고 나서 일본 10년물 국제 금리는 올라가 정책을 선회한 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는 강세로 안 가. 오히려 다시 약세가 되고 있어. 그러면서 달러는 약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살 또 오르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를 보죠. 결국 일본의 10년물 금리는 그 이후로 살살 지금 오르고 있죠.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전 세계에 퍼진 엔화 자금이 자극이 되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될 그런 위험성, 사람들이 그런 공포를 점점 느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전 세계에 연결된 국채나 그런 것들이 미국채까지도, 미국채뿐만 아니라 미국채와 연결된 전 세계 채권들이 다 보글보글 끓으면서 금리가 꿈떡꿈떡 지금 엔화가 오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같이 오릅니다. 이게 지금 준비한 폭탄이에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7월 28일 찾아볼 때 그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재미없죠? 참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방송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죠. 7월 28일인데 4.0 넘었다 했다가 괜찮다 하고 쭉 안정됐었죠. 3.75까지. 그런데 슬금슬금 하다가 7월 28일 이후로 한번 요동을 치더니 그 이후로 다시 올랐습니다. 다시 4.0을 오르고 뚫고 또 한번 올랐습니다. 그러죠? 이번 뭐 여러가지 근데 국채금리는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끼쳐요. 그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했고요. 시장의 어떤 그날 차트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환율 시장은 어떤 식으로 요동쳤고 위에다가 말한 정책 변화는 왜 그렇게 애매한 식으로 정책을 지금 선회를 해서 말인지 방구인지 시장이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위에다가 꼭 지켜나가고 얻어나갈 수 있던 효과는 무엇인가, 어떤 덕들을 봤나를 달러부터 위안화, 엔화, 원화까지 보고, 그리고 그때 또 은선물 시장에서는 어떤 작업이 들어가서 결국은 엔화는 강세가 아닌데 오히려 조금 더 약세로 빠지고 있는데 반대로 경제 이론을 전혀 무시하면서 일본의 국채 금리는 이제 0.5가 아니라 슬금슬금 이 정도로 오르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 국채 시장을 유동성을 또 자극을 하면서 슬금슬금 쳐올리고 있는 것까지 같이 봤습니다. 설명을 이렇게까지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재밌는 이야기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우에다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또 우에다의 속 사정과 이거를 왜 지금 채권 시장을 이런 식으로 지금 큰 세력들, 큰 흐름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배후 세력들이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사실 1년 전부터 예상할 수밖에 없었나, 결국은 이렇게 되리란 걸, 그거를 우리 말죽거리 잔혹사의 권상우 씨를 출연시켜서 재미있는 만담 형식으로 얘기를 소설처럼 한번 쫙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무더운 날 또 힘든 얘기 열심히 들어주신 소수의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날이 너무 습하고 지금 힘드네요. 저 밑에 태풍 때문에 더 그러죠. 너무 날 더운데 심신이 지치시겠지만 시원한 꿀물 한 잔씩 드시면서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